한국 영어 이영희 강사입니다. 중간고사 끝났고요. 이제 기말고사가 슬슬 개강들 하기 시작하고 있죠. 중간고사 때 열심히 했지만 원하는 만큼 결과를 못 얻은 친구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기말고사 때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아마 할 텐데, 단순하게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중간고사 때 어떤 공부의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던 건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그 부분이 개선되면서 기말고사에는 조금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누군가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영상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일단 내신 공부에서 어떠한 이유를 다 차치하고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시험 범위를 숙지하는 거다. 그죠? 시험 범위에 나오는 지문들. 교과서를 빼고는 대부분이 다 수능 유형으로 만들어진 부교재나 혹은 3월, 6월 요때 치는 모의고사들이 시험 범위에 해당하죠. 그래서 주어진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들을 내가 다 아는 상태로 만들겠다. 요게 이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서 시험이 변형되어서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외부 지문이 나오는 학교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커리큘럼에 넣어서 대비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주된 목표는 아니에요. 주된 목표는 해당하는 지문을 숙지하겠다. 그러면 지문을 숙지한다는 거의 숙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걸 이제 제가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결국 4단계입니다. 영어 지문을 하나를 공부하려고 하면 4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하나하나 한 문장씩 읽어가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석하는 거. 그렇게 다 읽고 나면 그 지문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 지문의 주제는, 혹은 이 지문을 요약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이런 지문 단위에서의 학습을 하겠죠. 그래서 학습이라는 걸 한다는 건 정확하게는 포인트를 숙지하는 거예요. 이 글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고 이러이러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구나. 그럼 문제는 내가 이 포인트를 한번 봤다고 해서 이게 나의 지식인 건 아니죠. 나의 지식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럼 나의 지식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외워야죠. 어쩔 수 없어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학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암기를 위한 자료를 보통 만들어서 드리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사실 학원 다니는 거예요. 어떤 거 외워야 될지를 정리해 주니까. 자, 그렇게 암기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착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암기를 하고 나면 나 이제 학습이 다 되어서 나의 지식이 되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그 시점에 슬슬 문제를 좀 풀면서 뭐 하는 거죠? 부족한 부분을 찾는 거예요. 내가 외운 줄 알았지만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런 부분이 부족했네. 내가 까먹고 있었네. 요 갭을 이제 메꿔 나가는 과정. 그게 이제 학습 마무리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문장 단위 학습을 한다. 그래서 영어 공부의 이 모든 공부의 시작이겠죠. 영어 공부에선 단어입니다. 단어. 내가 알고 있는 단어도 있겠지만 모르고 있는 단어도 있고요.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지문에서 쓰고 있는 뜻은 아니었던 거지. 그래도 새롭게 외워야 될 단어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단어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단어들이 있구나. 그래서 단어 암기를 반드시 시작점에 두셔야 되고, 그렇게 모르는 단어가 일단 없는 상태로 이 문장을 만든 다음 차례차례 뜯어보는 거예요. 구문 분석은 간단하죠.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 수식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가 뭘 수식하고 있는지, 그런 관계들을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요 과정이 생각보다 중요한데, 왜냐면 그 전에 수능용 공부에 조금 집중돼 있다 보니 우리가 정확한 독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은 정확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독해가 대부분 잘 안 돼요. 그래서 갑자기 주어 동사적인 분석을 하라고 하면 삐걱삐걱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문 분석을 하고 요 과정에 구문 분석에 사실 이제 필요한 게 어법이에요. 그죠? 어떤 걸 주어라고 할지, 어떻게 묶어야 될지, 어떤 형태가 왜 그런 형태인지 이 문장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결국 규칙인 거죠, 규칙. 그래서 여기서 좀 갈리는 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규칙만 나와요, 질문에.
알고 있는 규칙만 나와. 그러면 그 문장 어때? 쉬워요. 아, 그런 규칙이 있구나. 한번 들으면 해결이 되는데, 반대로 내가 알지 못하는 규칙이 엄청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런 규칙이 있어? 라고 문장 단위 분석을 하는 거와 별도로 내가 새로운 규칙 습득을 위해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이게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 선생님들이 설명해 줄 때 이래서 저런 거야, 이러이러한 규칙 때문에 저런 거야 라고 말해주면 그때 이해가 되거든요. 아, 그런 규칙이 있구나. 근데 이해는 뭐가 아니라 했죠? 습득이 아니다. 이해는 습득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내가 새로 알게 된 규칙들이 있을 때마다 그걸 내 걸로 만들기 위한 별도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규칙 파트에 있어서 태도를 하나 바꿔주셔야 돼요. 그럼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구문 분석을 하면서 아, 이런 어법적인 요소가 있고 그런 요소들을 내가 감안했을 때 이 문장은 이렇게 이렇게 분석해야 되구나. 그럼 그 분석의 결과물이 뭡니까? 그쵸? 그 문장이 해석이 되는 거죠. 해석이. 그래서 아, 우리말로는 저 영어가 결국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한 문장씩 주어진 범위를 다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게 웃긴 게 내가 방금 문장 단위 학습을 열심히 해서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이해했는데도 웃긴 건 그래서 방금 읽었던 지문이 무슨 내용이니? 그 글의 주제가 무엇이니? 라고 하면 잘 몰라요. 글에 대해서 또 학습이 된 건 아니더라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글적으로 다시 이 지문을 봐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수업 시간에는 마지막에 어떤 단계가 있죠? 내용을 정리시켜주는 단계가 있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때에도 문장 단위의 복습도 해야겠지만 내용 정리의 복습을 해야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내용 정리를 합니까?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로 나왔을 때 주제를 쓰라고 하거나 요약해보세요 하거나 혹은 지문 어디에 있는 문장에 탁 밑줄을 준 다음에 그게 진짜 의미하는 게 뭔데? 진짜 의미가 어떤 의미인데 그 글에서?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답할 수 있어야 돼. 이 질문에. 이 질문에 내가 답을 할 수 있는 상태만큼은 지문을 이해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글을 들여다보면 좋고요. 요 지문 단위 학습을 할 때는 한글 해석도 읽어주면 좋습니다. 한글 해석도 한 3번 정도 딱 읽어놓고 아, 이 글은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이구나 를 이해한 다음 다시 영어적으로 지문 단위 독해를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일단 세부적인 것도 알고 전반적인 지문 단위에서도 글을 공부를 하고 나면 암기해야 돼요. 문제는 지금 내가 이 문장 단위 지문 단위 공부를 하면서 분명 뭐가 있냐면 새롭게 알게 된 정보가 있다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 그죠? 잠깐 얘기해보면, 그래서 이 내용이 뭐 할수록 적을수록 필요한 시간이 적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많을수록 걸리는 시간이 뭐 하겠죠? 당연히 많이 필요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등급별로 학습하는 속도와 질이 달라지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낮은 점수대 있는 친구들은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한 지문에 숙지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들을 따라가는 것만으로 벅찰 수 있고 잘하는 친구들은 설명을 들으면서 이미 그때그때 숙지가 돼. 그러니까 바로 암기 단계 혹은 문제풀이 단계까지 쭉쭉 이어져 나가니까 학습의 질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을 열심히 뭐 한다? 암기를 하는 게 결국 내신에서의 가장 큰 고비이죠. 자, 암기를 어떻게 하면 잘하나? 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내가 엄청 집중하면 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 번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애초에 암기라는 건 한 번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봤다고 외워지는 게 아닌데 그걸 내가 어느 날 열정에 타오를 때 집중해서 한 번 보고 암기를 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갔을 때 암기가 안 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암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 적겠어요? 반복, 반복, 또 반복. 그냥 자주 보는 게 최고입니다. 자주 봐야 돼요. 자주.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부분이지. 왜? 여러분의 월화수목금금금은 이미 뭐로 가득 차 있다? 일정으로 가득 차 있다. 일정이 너무 많다. 그 일정 사이에
이 영어 지문을 틈틈이 봐준다는 건, 그죠? 틈틈이 영어 지문을 봐준다는 건, 이 어지간한 의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개선하고 싶잖아요. 그죠? 조금 더 시험 잘 보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내셔야죠. 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일정 사이사이에 영어 지문을 외워야 되는 순간들을 만드시고, 그 암기를 또 막 하면 안 돼. 뭐, 좋은 자료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뭐 할 수 있게 암기를 할 수 있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암기 파트에서 까먹지 마세요. 반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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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할 방법을 찾아내세요. 요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럼 보통은 암기 하다 보면 시험이 다가와요. 그래서 시험 치러 들어가는데 한 시험 1, 2주 정도 전에 되면 시험 범위가 끝나는 학교도 있고요. 저희처럼 뭐 7주씩 준비하는 경우에는 그 전에 한 1, 2주 정도가 비죠. 아니면 5주 대비하는 경우에는 아마 암기하자마자 시험일 확률이 높다. 그죠? 높은데, 자, 어쨌거나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문제 풀기로 가는데, 요런 고민이 조금 있는 거죠.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 그죠? 보통 시중 자료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건 객관식 자료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객관식 자료라 함은 뭐 이런 거죠. 주제, 뭐 문장 삽입, 아니면 순서, 배열, 그리고 제일 보편적인 게 뭐 어휘, 어법 요런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객관식에 나오는 유형들은 시중의 자료를 잘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 이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이제 서답형. 보통 요건 이제 한 3등급 이상 아이들의 고민이죠. 3등급 이상. 그죠? 요 앞에 객관식은 4등급부터 아이들의 고민이에요. 자, 3등급 이상인 애들은 결국 서답형의 점수가 나와야 돼. 근데 이 애들이 요 시중자료 객관식 푼다고 서답형이 풀려요? 안 풀리죠. 안 풀려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객관식을 막 푼다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서답형은 뭐가 필요하다? 이건 이제 학교별 대비가 좀 필요하다. 학교별 대비. 그래서 뭐 제가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죠. 뭐 대구여고나 정화여고나 뭐 이런 학교들마다 각각 서답형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어요. 서답형 특성들이. 그럼 그 서답형 특성에 맞춰서 조금 문제를 풀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서답형 특성이 어떤 게 있냐면 문풀이 필요한 케이스가 있고 문풀이 필요 없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이 숙지돼서, 핵심은 이거야. 지문이 숙지되면 자연스럽게 풀리는 문제냐, 아니면 숙지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연습이 필요한 유형이냐, 이렇게 보는 건데, 일례로 대구여고는 싹 다 영작들이고 영작들이 또 암기가 아닌 게 많아요. 그래서 영작은 연습을 많이 안 하면 뭐 한다? 할 수가 없다.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매 시간도 그렇지만 다가올수록 영작 연습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조금 센스 있게 공부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범위에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곁들여서 영작 유형으로 만들어주면 한 번에 내용 이해도 점검할 수 있고 영작도 연습시킬 수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가능하죠. 반대로 뭐 정화여고처럼, 정화여고는 조금 지금 격동의 시기인 것 같아요. 1학년들은 배열이 엄청 많았고 2학년들은 배열보다는 지문에서 필요한 의미를 찾아서 쓰는 것들, 그러니까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 풀기에 시간을 쓰는 게 맞을까 아닐까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문제 풀기는 절대, 요게 중요해요. 뭘 위해서가 아니냐면 나의 마음의 안식을 위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안식. 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그냥 좀 풀리잖아요. 똑같은 거 계속 풀다 보면 뭔가 공부가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용도로 문제 푸는 건 아주 문제가 있죠.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왜 푼다? 아까 말했지? 뭐였어요? 갭을 찾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줄 알았지만 알지 못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찾아내기 위한 도구로는 문제 푸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어떤 단계가 내가 지문별로 암기하고 숙지해야 되는 단계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문제풀이로 넘어가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다. 저는 좀 생각하는 게 4등급 아래 학생들 객관식 점수에서 많이 나가요, 점수가. 그러니까 4등급 아래 점수대가 된 건데, 그럼 과연 이걸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아마 그 틀린 문제에 대한, 그죠? 내가 어떤 3번 문제 객관식을 틀렸다면, 예를 들어 3번 어휘 문제를 틀렸어요. 아, 어휘 문제풀이를 많이 할 걸.
이런 방향보다는 내가 3번에 있던 지문을 잘 봐야 돼. 그래서 그 지문이 과연 숙지되었던 지문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마 숙지가 안 된 지문이기 때문에 그 유형으로 나와서 틀렸던 거지. 만약에 이 유형 자체, 내가 객관식 어휘가 너무 약했던 거라면 이 지문이 뭐로 나왔을 때 순서 문제, 삽입 문제, 혹은 요약 문제로 나오면 뭐 해야 된다? 맞았어야 된다. 맞았어야 된다. 요렇게 나오면 맞았는데 내가 어휘로 나와서 틀린 거다. 그러면 이건 이제 그 유형에 대한 학습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유형과 상관없이 틀리고 있다. 그러면 지문 숙지가 부족했던 거죠. 이제 같은 맥락인데 뭐냐면, 자,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리가 아래 등급일수록 문제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지문당 드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요분들은 생각하셔야 돼. 내가 이 시간을 제대로 할애하지 않고 그 시간을 빼와서 문제풀이로 넘어가게 되면 뭐 할 수는 있어도 대비한 것 같은 기분은 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뭐가 안 되어 있다? 숙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응 능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어떤 유형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맞출 수도 있고 맞추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가 숙지가 안 되어 있다면 문제풀이 욕심내기보다는 더 시간을 써서 숙지하는데 시간 쓰세요.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간단하게 요약을 해봅시다. 지금까지 했던 말들. 자,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볼게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고등영어 내신 대비를 한다고 함은 첫 번째 뭐가 되고 문장 단위에서 학습이 돼야 되고, 그지? 그래서 어떤 문장을 나한테 딱 주더라도, 어떤 문장이라도 딱 주면 바로바로 분석 가능하고 해석 가능하고 이해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고공 공부가 된 거겠죠. 두 번째, 어떤 지문이든 딱 주면 3초 이내에 주제가 떠오르고 주제를 내가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지문 숙지가 된 거겠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됐다는 건 당연히 암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암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그런 거와 별도로 특정 영작이나 그죠? 어법적인 것들 한번 점검해서 정확하게 틀리지 않고 쓸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단계 끝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문제풀이도 추천은 합니다. 하지만 이건 뭐는 아니다. 문제풀이 단계는 고등영어에서 필수 단계는 아닙니다. 이렇게 내신 공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꼭 뭐 했으면 좋겠고 도움이 돼서 기말고사 때 이제 좋은 성적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요 한마디만 조금 곁드릴게요. 우리가 내신 정도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잘 안 나오면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수능으로 넘어가서 정시러가 되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 뭐 과목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영어적인 측면에서 영어라는 과목은 내가 내신 대비를 성실히 열심히 하면 자연스럽게 수능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수능 성적으로 이어진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신 대비를 가끔 착각하는 게 내신 대비는 암기인데 그게 어떻게 수능 공부에 도움이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요. 방금 우리가 그 과정에서 봤어요. 뭘 외우는 거죠? 단어를 외우고요. 그지? 그 다음에 분석하는 방법을 외우고요. 그 분석에 필요한 어법적인 규칙을 외웁니다. 얘네들이요. 당연히 어디에도 필요한 거예요? 수능 지문을 풀어내는데 다 필요한 애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신 때 이걸 얻어서 알게 되었는데 수능 때는 쓰이지 않는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내신 때 내가 열심히 들여다본 정보들은 당연히 뭐 할 수 있고 수능에 이해가 되고요. 더 큰 건요. 요즘에 내신에서 나오는 시험 범위 지문들이 난도가 좀 높아요. 그죠? 책들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지문들을 내가 이해하려고 열심히 노력한 건요. 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지문이 추상적이고 어려운 말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걸 이해하려고 막 노력했어. 그렇게 얻은 이해력은 당연히 수능에서 만나는 지문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의 결국 차이는 내가 암기를 얼마나 잘해야지 시험 점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유형적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내신 기간에는 암기라는 영역이 조금 중요해지고 수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 체화되어 버린 내 실력과 유형별로 풀어가야 되는 풀이법을 바탕으로 점수를 내는 거다 보니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 본 바탕, 얘네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 본 바탕은 뭐하다 똑같다. 내용을 이해하는 힘, 단어량, 문장 분석 능력 이런 거는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내가 내신 등급이 5등급이든 6등급이든 혹은 8등급이든 영어라는 걸 다시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최종적으로 수능을 본다라고 하면 그냥 주어진 내신 범위를 활용해서 공부를 진행하셔도 아주 충분히 도움이 되니 이런 말 하지 마셔라. 제가 6등급인데 내신 공부해서 뭐 해요? 자,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6등급인데 내가 내신 공부 열심히 해서 5등급 받는다고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 여러분 말이 맞아요. 하지만 제 말은 이건 거죠. 6등급이어도 내신 범위를 열심히 공부하면 수능 등급 향상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내신 안 하고 수능 공부를 할 확률이 굉장히 적다는 걸 감안해 보면 차라리 뭐가 맞다? 내신을 통해 수능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요렇게 한번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공부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학원에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